제가 그래도 이제 주식을 좀 한 이유로서 내년 전망이 가장 암울했을 때가 2009년 시작될 때였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2008년 9월 15일 날 리먼 브러더스가 부도가 나고 전 세계가 금융위기에 빠져가지고 아주 그냥 현대 자본 시스템이 붕괴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불과 한 3-4달 지나니까 새해가 밝았는데 2009년이 밝았죠. 그랬는데 거기서 전망이 이제 뭐 엄청나게 반등을 해서 코스피는 심지어 미국보다 더 빨리 반등을 해서 2100을 개같이 부활할 것이다 라고 생각한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리포트 보면 전부 다 망했고 우리는 그냥 좆됐다 이거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렇게 됐습니까? 3, 4월부터 꿈틀대더니 그때부터 계속 개같은 반등을 해서 올라갔었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올해 3, 4월에 개같이 반등을 해서 뭐 코스피가 3천을 다시 뚫는다 뭐 이런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고요. 그렇지만 전망보다는 나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전망보다는 왜 똑같은 생각을 하니까. 근데 이제 이것도 경험치가 쌓이다 보니까 심지어 월가에서도 이제 그런 게 얘기가 나와요.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올해는 제가 이제 그 상반기가 하반기보다 좋을 것이다. 왜냐? 토끼니까요. 토끼가 왜 토끼인 줄 아시죠? 맞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겁니다. 토끼는 이제 짧고 아무튼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 반등은 상반기에 쫙 올라갔다가 일단 레벨업을 좀 했다가 그때부터는 이제 뭐 이게 좀 옆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게 하필 또 이제 이제 개묘년 토끼하고 이제 굉장히 좀 어울리는 상황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근거도 드리겠지만 올해는 토끼해라는 게 상반기가 하반기보다 차라리 나을 것이다라는 이제 전망이 이제 첫 번째고 그리고 두 번째가 워낙에 다들 망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망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런 생각이 저만 하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이번에 또 리포트가 나왔는데 거기에도 재밌는 제목이 나왔습니다.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월스트리트가 베어리치 하니까 이거는 좋은 것이다. 그러니까 시장이 다 나쁘게 보니까 오히려 이럴 때 오를 것. 이제는 월가 자체도 이제 자기들을 씁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월가잖아요. 이제 월가들도 이제 이걸 깨달았나 봐 이제. 이제 이런 것들도 나오긴 합니다. 그렇다고 뭐 하우스뷰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이제 월가가 이제 워낙에 비관적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결과적으로 비관적이 된다 하더라도 당장은 이제 좀 반대 방향에 그게 나오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애널리스트들이 됐건 뭐 아니면 이제 기관 투자자 됐건 그분들도 다 똑같은 우리랑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좀 비슷하다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올해는 이제 그 상고하저를 일단 기본 베이스로 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차트와 함께 설명드리겠지만 지금이 어떻게 보면은 상고가 일단 가능할지 아니면 상고도 안 되고 상저 하저가 될지는 이제 그 가격이 알려줄 텐데 그걸 이제 만들어가고 있는 것들은 이제 조금 있다가 준비된 차트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자, 일단 23년이 밝았다는 게 뭐 이제 시장한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면 뭐 연도가 바뀌는 것 자체는 시장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죠. 그냥 우리의 인간들이 뭐 이제 새해를 맞아서 뭐 희망을 가져보자 이런 뭐 심리적인 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게 뭐 시장의 밸류에이션이나 뭐 아니면 물가라던가 뭐 이렇게 이런 그 실질적인 지표로 바꾸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그냥 한 해가 바뀌었을 뿐인데 그래도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고민을 해보면 저는 이제 그 가능성을 높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2020년부터 이제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시작된 게 굉장히 이제 강세장이 있었다가 또 그리고 이제 작년 한 해는 굉장히 약세장이 있었잖아요. 이거를 정확히 얘기하면 이런 시장을 어떤 시장이라고 설명을 해야 되냐 라고 하면 이제 이거 굉장히 매크로 과잉돼 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기업의 실적이 폭발해서 금리 올라갔다가 뭐 경기 침체가 와서 내려오고 이런 그 전통적인 경기 순환 사이클이 아니라 그냥 이제 경제 외적인 문제, 뭐 코로나 같은 거, 그 때문에
그 기업들의 성장이나 이런 거하고 무관하게 정책들이 너무 갑자기 많이 똑같이 같은 방향으로 쏟아지다 보니까 그냥 한 기업이 이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대한 매크로의 흐름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승할 때는 훅 올라갔다가 하락할 때도 훅 빠진 것인데 이게 이제 경기라는 게 좀 돌고 돌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흔히 말하는 호스톨라니의 달걀 같은 것처럼 이제 뭐 금융장자 시작됐다가 실적장자 시작됐다가 역금융이 됐다가 뭐 이렇게 빙글빙글 돌잖아요. 어찌됐든 도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순환적인 면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순환을 만드는 뭔가 그러니까 순환하는 건 아닌데 순환을 만드는 뭔가 외부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게 이제 뭐 전쟁 같은 것도 전쟁도 경제 외적인 일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각국이 뭐 코로나 같은 이제 경제 외적인 일로 뭐 재정 정책을 갑자기 쏟아낸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추가가 되면 그 2019년 때부터 우리가 이제 그 경기가 좀 회복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2015년 연말부터 금리를 올리고 있었잖아요. 그 2018년에 금리를 4번 올리게 되면서 그때 한번 이제 이 금리가 너무 이제 경제보다 높은 금리가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때 시장이 한번 움찔을 했었고 그때는 이제 파월이 바로 이제 수긍을 하고 그리고 금리 인상을 멈추고 그리고 한 6개월 있다가 보험적 금리 인하라고 해서 금리를 낮추면서 그러면서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순환을 해서 다시 이제 돌아가고 있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경기 순환도 이렇게 돌아서 위로 이제 그 경기가 좀 활황으로 가고 있는. 우리도 그래서 코로나 이전에 좀 이렇게 2018년, 19년 그때 무역 분쟁 때문에 빠졌던 것들을 이제 굉장히 많이 회복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좀 숨통이 트일 것이다. 라는 상황에 코로나라는 게 터지니까 이 코로나라는 건 그러니까 전 세계가 재정 정책 그리고 전 세계가 통화 정책을 완화시키는 똑같은 해서 이제 부스터를 한 거죠. 그래서 안 그래도 돌아오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뭐 돈을 때려박고 정책을 때려박아서 이걸 너무 세게 올려버린 것이죠. 이게 이제 매크로 과잉인 거지. 예. 그러니까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 유행한 짤 중에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제 뭐 그냥 분위기가 이렇게 돼서 사람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잖아요. 뭐 그 대운이 들어왔다거나 뭐 자기한테 좋은 뭐 용신운이 들어와가지고 나는 뭐 똑같이 하는데 왜 이렇게 뭐가 잘 되지? 뭐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해도 안 될 때도 있지만 그냥 하던 대로 했는데 옛날보다 확실히 잘 될 때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그 나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는 큰 이제 그 나를 둘러싼 운의 움직임을 이제 명리에서는 이제 대운이라고 하는데 매크로가 이제 기업들한테는 대운 같은 것이죠. 그냥 나는 그냥 스타트업을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로 금리가 되고 막 코로나 때문에 돈이 퍼부리고 하니까 갑자기 뭐 스타트업에 돈을 못 빌려줘 가지고 안달이 나서 떼부자가 되기도 하고 뭐 그래서 진짜 내 인생 폈나 보다 하다가 그래서 우리 예전보다 더 많은 돈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하고 있고 혁신도 제법 많이 이뤘는데 금리 올랐다는 이유로 다 뭐 닭살나고 회사 망하고 뭐 이런 게 벌어지잖아요. 지금 이게 보면 그냥 매크로의 과잉이 1년 동안 2020년 동안 매크로 과잉 위로 있었고 2020년은 그 과잉 때문에 아래로 과잉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 2년은 위든 아래든 간에 매크로가 모든 거를 그 잠식을 했습니다. 그 결정적 증거가 뭐겠어요? 결정적 증거가 유튜브에 그 시황 얘기하는 경제 채널이 굉장히 많아졌죠. 왜? 시황이 중요하니까. 올라갈 때도 정책이 중요했고 내려갈 때도 연준의 이제 금리가 중요하다 보니까 그냥 위든 아래든 계속 그 매크로가 모든 걸 지배했던 게 지난 2년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도 그런 게 엄청나게 많아졌고 제가 이거 영상 처음 올릴 때 2015년만 해도 이런 게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무슨 일만 벌어지면 뭐 유튜브 채널 뭐 텔레그램 뭐 이런 데서 엄청나게 쏟아지잖아요. 자, 그것도 그런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자, 그럼 그 2년 동안에 있었던 걸 이제 장황하게 설명했으니까 이제는 뭐겠느냐. 이제는 매크로가 한 방향으로 가지 않죠. 이제 그러니까 위든 아래든 간에. 예. 그러니까 20년 이후로는 뭐 매크로가 다 상방이었고, 그리고 이제 모든 일들 그리고 이제 그 모든 게 물가를 자극하는 걸로 일어났죠. 이제 2022년 전쟁까지 해가지고 이미 수요는 살아나고 있었는데 거기다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돈을 퍼붓고 정책으로 끌어올리고 그런 상황에서 수요 측면에서도 올라왔는데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 공급망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이제 에너지 문제가 생기면서 이 모든 게 다 물가를 끌어올리는 게 방향이었다면 이제 그걸 막기 위해서 이제 모든 국가들이 금리를 올리면서 이제 끌어내렸던 게 22년이고 그러면 23년 어떻게 되겠느냐? 23년부터는 어떤 시장일까? 매크로가 이제 팽팽해진다. 이제 매크로 재미없을 거예요 앞으로. 사실 이제 연준이 금리를 자이언트로 다시 올릴까요? 그렇다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젠 빅스텝, 베이비 스텝은 이제 뭐 거리도 안 됩니다. 자이언트를 밟아야 뭔가 우아할 정도지. 연준이 계속 그걸 할 수 있을까? 아니죠. 그러면은 연준이 그냥 그 시장의 기대처럼 막 금리를 올해부터 막 확 낮출까? 그럴 가능성도 별로 없죠. 그냥 매크로는 똑같은 얘기 할 겁니다. 똑같은 얘기 할 겁니다. 물가는 내려가고 있지만 뭐 그래서 예전처럼 올리지 못하겠지만 고용이 튼튼하기 때문에 내리지도 못할 것이다. 이 얘기를 1년 내내 할 거예요. 1년 내내. 그러니까 이제 빨리 소재를 찾아야 됩니다. 지금 매크로 유튜버들은. 그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럼 올해는 뭐가 되겠느냐? 뭐가 되겠느냐라고 하면 지금 이 상황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 이제 매크로가 위로 아래로 그냥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게 2년이었다면 올해부터는 지금 이제 확실해진 거. 확실해진 건 이제 물가는 좀 내려갈 것이고, 그죠? 물가는 좀 내려가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탈냉전 시대다. 이제는 심지어 미국 패권이 끝났다. 이런 얘기까지 하시는 분도 계신데, 미국이 패권이 끝났으면 탈냉전이 아니라 그냥 다르게 됐겠지만, 어쨌든, 이제 국경이 옅어지다가, 그게 다국적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애플이 대표적인 거 아니에요. 본사는 아일랜드에 있고 만드는 건 중국에 있고 디자인은 미국에서 하는. 그러니까 이 애플은 어디 겁니까? 그죠? 이런 다국적 기업들이 주도했던 시기에는 국경이 옅어졌다가 적어도 이제 탈냉전 시대라고 하면 국경이 강화되는 시대겠죠. 그리고 그 국경이 중국과 러시아 같은 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 진해질 것이고, 그죠? 그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미국이 하고 있는 게 IRA니 블라블라니 결국에는 이제 미국에다가 공장 지어가지고 미국에서 만들어라 이거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미국에서 만드는 게 좋고 싸고 좋았으면 미국에 했을 텐데 그게 아니니까 지금 억지로 미국에 하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조차도 이것도 그 비효율적인 선택을 어떻게 보면 정부가 강요하는 거지 않습니까? 해외 국가한테도 강요하기도 하고 자국 민간 기업들한테도 강요하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통화 정책은 더 이상 자이언트는 못 바른다 하더라도 높은 레벨에서 꽤 오래 버틸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선진국들은 하나같이 수요를 누르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탈냉전하고 리쇼어링 같은 경우는 인플레를 자극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새로운 공장을 만들어야 되고 뭔가 이렇게 뭘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원자재도 필요할 것이고 사람도 많이 필요할 것이면 그러면 당연히 이거는 수요를 자극하는 그런 인플레를 강화시키는 정책인데 근데 통화 정책은 이제 고금리니까 고금리는 이것도 이제 수요를 누르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 매크로가 지금 위를 보는 거예요? 아래를 보는 거예요? 2020년 같은 그림입니까? 2022년 같은 그림입니까? 그러니까 매크로가 앞뒤가 안 맞기 시작한 게 23년부터다. 23년부터. 그래서 일단은 적어도 지금 이제 경기 침체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나오긴 하는데 그중에 이제 한 번 더 침체 그 경기 하락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제 기업의 EPS가 하락을 하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떨어질 거라고 하는데 물론 이제 이게 디플레 시절에 이제 기업이 이익이 떨어지면 물건을 더 깎아서 팔아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매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나마 인플레 때문에 침체가 오면 그나마 덜 팔려도 인플레 때문에 좀 이렇게 희석이 되는 문제가 있다는 말씀 여러 번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하락은 하되 좀 제한될 것이다. 제한될 것이다. 근데 이제 이 상황에서 더 하락을 할 게 뭐겠냐? 경기 그 필수 소비재가 있고 경기 민감재가 있잖아요. 경기 민감재라는 게 이제 없어도 되지만 이제 아이폰, 테슬라 이런 거 같은 것들이죠. 그러면 필수 소비에 들어가는 비용이 커지니까 경기 소비재를 줄일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요즘 애플하고 테슬라 작살이잖아요. 그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EPS 발 하락은 이미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제 테슬라가 지금 엄청 빠지고 어제 애플도 빠지고 심지어 마이크로소프트까지 빠지는 것이 이미 그 비관론자들이 얘기하는 EPS 하락을 시장에 다 녹이고 있는 겁니다. 그 상당 부분 좀 진행이 됐다라고 보고요. 어쨌든 그 경기 민감주 같은 경우는 EPS 하락이 조금 더 가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급락이 좀 심하고 그게 아닌데도 꽤 잘 버티고 있어요. 지금 코카콜라가 사실 테슬라보다 지금 밸류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받아들여서 이건 말이 안 된다. 테슬라를 저가 매수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건데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EPS 하락이 시장에 그 반영되고 있는 하나의 증거 자료라는 거죠. 뭐 코카콜라가 경기 민감제냐, 아니 뭐 필수 소비재냐라고 하면은 뭐 그거에 대해서 좀 논쟁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우리가 뭔가 물건을 살 때 차 같은 게 아무래도 크지 콜라 같은 거 그냥 마시고 싶으면 마시는 거지 뭐 비싸서 물론 뭐 요즘 콜라 하나가 2,000원 하더라고요. 좀 조금 이게 좀 이것도 이제 사치제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은 좀 살짝 합니다만은 말 그대로 콜라의 말로 말 그대로 거품인데 예, 아무튼 그래서 이제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이 상황에서 이제 금리 인상은 이제 예상된 수준을 넘기가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제가 재차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은 그 작년의 충격은 사실 주식 시장의 충격이야 뭐 몇 번 있었기 때문에 뭐 그렇다 치더라도 채권 시장이 이렇게 박살난 거는 진짜 오랜만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또 금리가 올라가가지고 채권 시장에 추가로 박살날 가능성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채권은 주식은 뭐 사실 뭐 좀 많이 빠질 때는 많이 빠지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위험자산이잖아요. 근데 채권이라고 하면 안전자산의 대명사인데 안전자산이 위험자산하고 어깨동무하고 떨어졌다는 거는 이게 또 그건 좀 얘기가 좀 다른 것이죠. 얘기가 좀 다른 것이고 이런 하락이 올해도 이어진다고 보기에는 조금 이게 너무 비관적이다라고 봤을 때 그러면 이제 그 채권 금리의 상승이 좀 이제 제한된다고 하면 금리 상승이 제한되면 적어도 이제 그 증시가 추가적인 멀티플 하락의 가능성은 낮아진다고 봐야지. 금리가 높아지면 이 금리가 이 할인율을 결정하잖아요. 그 주가를 그냥 말 그대로 할인해 버리는 것이지. 쉽게 말해서 뭐 예금이 2%일 때는 뭐 주식을 해보자라고 할 텐데 예금이 5%면 주식보다 원금 보장되는 예금을 할까 이런 생각이 늘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이란 위험자산의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 똑같은 논리로 금리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으면 그냥 기업의 실적이 의미 있게 빠지는 그런 종목이나 섹터가 아니고 시장 전체가 그냥 밸류를 한 단계 더 낮출 가능성은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좀 낮아졌다. 낮아졌다. 그러니까 그러면 시장이 더 이상 레벨 다운을 할 가능성이 높으면 이제 갑자기 크게 반등을 할 것이냐. 또 그러기도 좀 애매해요. 일단은 그 금리가 더 이상 안 올라가는 거라고 해도 그게 안 올라가는 거지. 안 올라간다고 쭉 내려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내려오긴 하겠습니다만 그것도 좀 이렇게 근데 너무 빨리 내려오면 이건 또 뭐예요? 이거야말로 이제는 뭐 인플레 효과로 어떻게 상쇄할 수 없는 거대한 경기 침체를 반영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문제가 되는 거니까 결론적으로 위아래 다 막혀 있습니다. 위아래 다 막혀 있어요. 어느 정도 반등을 하겠죠. 지금 이제 원체 많이 빠져 있으니까 어느 정도 반등을 할 건데, 근데 반등을 이제 완전히 크게 한 단계 반등을 하고 계속 이어가기에는 금리 여전히 부담스럽고요. 특히 우리나라 시장으로 기준으로 봤을 때 선진국들이 저렇게 고금리를 유지하면서 수요를 억누르고 있는데 그러니까 수출을 해야 되는 우리 입장에서 뭔가 계속 이렇게 내지르기에는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무역 수지가 줄어들긴 하겠지만 그래도 무역 수지가 계속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계속 이어질 것이고 그러니까 결국 위아래라 다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다 막혀 있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매크로 장세가 이제 마무리됐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처럼 이제 좀 떨어졌다고 바이더 딥을 해가지고 막 확 이렇게 하기에도 이제 그러기 쉽지 않고 그냥 아까 처음에 질문 주신 것처럼 무슨 소리 이제 그냥 뭐 작년과 같은 하락을 올해 계속 이어갈 거다고 보기에도 솔직히 그거는 이제 공포팔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좀 이렇게 위아래가 막혀 있는 것이고 또 위아래만 막혀 있는 게 아니라 이 옆으로도 좀 막혀 있어요. 이게 세계 경제라고 하면 이제 대표적으로 미국 그리고 서부 유럽 그리고 중국 뭐 일본 뭐 그리고 신흥국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들이 코로나 때는 부양할 때는 다 같이 부양을 했어요. 우리도 뭐 재난지원금 미국이 뿌릴 때 우리도 뿌렸고 미국이 금리 인하할 때 우리도 인하했고 심지어 또 그리고 금리를 인상할 때도 우리가 먼저 했고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일사불란했단 말이죠. 신흥국이 따랐고 일본만 제외하고는 다 같은 방향으로 갔잖아요. 중국은 반대지 않았냐라고 하는데 제로 코로나라는 걸 이용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그 효과를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근데 이제는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계속 고금리를 이제 유지해서 수요를 억제하겠다고 하는데 중국은 지금 이제 하다못해 제로 코로나를 이제 말 그대로 진짜 말 그대로 코로나는 없는 것처럼 폭력적으로 풀고 있지 않습니까? 봉쇄를 할 때도 폭력적으로 했는데 완화를 할 때도 폭력적으로 해요. 그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경제적인 측면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수요를 좀 증진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사람이 갇혀 있을 때랑 밖에 사람들이 뭐 기침하고 쓰러진다 한들 자꾸 밖으로 돌아다닐 수 있게 하면 아무래도 뭔가 돈을 쓸 수밖에 없는 거다 보니까 중국 쪽하고 미국 쪽이 서로 엇박자예요. 일단 대표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위아래가 막혀 있고 그리고 글로벌 지역 부분을 봤을 때도 중국과 미국이 엇박자가 돼요. 그래서 올해 매크론이 2003년 매크론은 어떻게 정리가 되냐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기 혼선이라는 거지. 혼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뭐 특정 지수나 이런 것보다는 종목과 섹터로 가야 된다는 말을 계속 하는 게 일단은 중국과 미국의 모멘텀 자체도 반대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도 숨을 좀 돌리려고 하면 내년 1분기, 그러니까 올해 1분기에 임상을 좀 마무리를 지어야 미국도 이제 그래 이제 금리는 여기까지 왔고 그럼 뭐 경기 침체가 왔다 하더라도 그 경로가 어떻게 될 것이고 이런 뭐 계산이 될 건데 그때까지 한 몇 개월 걸리잖아요. 근데 그때까지 뭔가 할 수 있는 데는 차라리 중국이라는 것이죠. 이런 부분도 좀 많이 달라지는 것이고 그래서 그 우리나라 종목이라 하더라도 뭐 중국과 관련돼 있느냐 미국과 관련돼 있느냐에 따라서 그 1분기 때 흐름은 굉장히 다르게 나올 수 있다. 그게 상쇄되면 코스피는 이제 어느 정도 반등 이후로 답답한 흐름을 보일 수밖에 없고 뚜껑을 열어보면 이제 그 하나는 오르고 하나는 빠지면서 결국은 옆으로 가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23년은 뭐 일단 그럴 것 같은데 그 일단은 우리가 뭐 하다못해 물가가 정리되고 이제 그냥 연준이 그렇게 바라는 2.몇% 물가 왔고 막 모든 게 다 정리됐다고 쳐요. 그래 우리 너무 힘들었어. 뭐 이제 미국도 금리 다시 낮추고 막 좋은 세상 열린다 한들 바뀌지 않을 게 있습니다. 일단은 미국이 리쇼어링을 이제 그만둘까요? 이제 물가가 잡혔으니까 다시 공장은 중국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다 이제 신자유주의를 본격화해가지고 좀 더 글로벌라이제이션을 다시 돌아갑시다. 뭐 그냥 우리 뭐 러시아하고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좋았잖아. 뭐 이렇게 하면 다 화해하고 뭐 그런 거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 1, 2년짜리 이벤트가 있고 10년짜리 이벤트가 자꾸 명리학에 비교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이제 대운 있고 세운이 있잖아요. 10년짜리 운하고 1년짜리 운이 있는데 지금 인플레나 이런 것들은 이제 2, 3년짜리예요. 지금 하다못해 연준도 2024년, 25년 되면 이제 인플레 일단 잡힐 거라고 다 보고 있잖아요. 근데 인플레가 잡혀도 바뀌지 않을 게 뭐냐? 이제 그게 이제 구조를 바꾸는 판을 바꾸는 거잖아요. 그게 미국의 리쇼어링인 것이고 그래 리쇼어링이 그냥 자국의 일자리 만들려고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굉장히 이제 그 판을 바꾸는 것이고 그 안에서 나오는 게 그걸 하기 위해서 식냉전이 벌어진다고 보는 겁니다. 식냉전.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리쇼어링을 왜 합니까? 아니 그냥 늘 하던 대로 뭐 테슬라, 애플 이런 걸로 해가지고 가면 되지. 왜 갑자기 뭐 한국이나 저기 뭐 이런 데서 하는 제조업을 미국에서 하겠다고 임금도 우리 뭐 3-4배 되는 데서 그게 뭐 지금 어울리지 않지 않느냐. 무형자산의 시대인데 왜 그렇게 하겠어요?
예, 그건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근데 제조업을 하기로 마음 먹었어. 그럼 제조업 하려면 뭐가 중요하겠어요? 제조업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에너지지. 에너지. 그렇잖아요. 에너지 그리고 공급망. 나 혼자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이패드 하나 만들려고 하면 거기 들어가는 거 조달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리쇼링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리쇼링 때문에 지금 에너지를 놓고 지금 우크라이나 땅에서 미국과 러시아가 대리전을 하고 있고, 그리고 중국과 미국이 또 그 공급망 문제로 치고받고 있는 것도 결국에는 미국의 중산층을 살릴 수 있는 일자리를 미국에서 하기 위한 그냥 반시장적인 미국 우선주의 정책이라는 말인 거죠. 어, 어. 이거는 뭐 조금 이따가 설명 더 드리겠습니다만, 이거는 어찌됐든 한두 해로 끝나죠. 미국은 한 번 하면 그래도 한 10년, 20년 가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 앞으로는 이걸 좀 진지하게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고, 일단은 뭐 시장이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좀 확인하고 나면 그 과대납폭주 지금은 코스피 지수가 약간 그렇습니다. 2,200 정도 되니까 외인들이 막 들어오기도 하고, 외인들이 들어오면은 조금 이제 개미들한테는 안도는 되지만 별로 안 좋은 게, 개미들 저희 같이 이렇게 지금 살아있는 섹터나 살아있는 종목들을 취급하는 애들 입장에서는 걔네들에서 돈이 빠지고 과대납폭 대형주로 매기가 쏠리니까 갑자기 애들이 쪽쪽 좀 빠지는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손절을 할 수밖에 없고 이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뭐 어찌됐든 일단은 뭐 바닥을 확인을 하고 추세 전환을 확인을 해야 이제 정말 이제 우리가 팔로잉 할 만한 트렌드가 생기는 건 사실이니까, 이제 그걸 좀 일단 지나가고 있는 단계라고 좀 보면 되는 거고, 일단은 증시는 재차 말씀드리지만 어느 정도 반등 이후에는 그냥 위아래가 굉장히 답보된 상태로 보일 것이다. 미국도 특히 미국도 더 그럴 가능성이 높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올해 장사는 상반기에 집중될 게 많다. 왜? 미국은 1년 내내 답답할 거니까 그나마 뭔가 좀 해먹을 때가 중국 쪽인데, 중국이 미국보다 나을 때가 상반기잖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코스피도 이제 상반기 쪽이 차라리 낫지 않겠냐라는 게 일단 제 생각입니다.